마리아나 해구를 가로지르는 여정은 정말 놀라워요. 만약 바닷물이 갑자기 증발한다면 여러분의 배는 무려 10.9km나 떨어질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지역의 지질학입니다. 지구는 어떻게 이곳에 이렇게 가파르고 깊은 지형을 형성했을까요? 놀라운 사실 하나, 이 가장 깊은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해구와 완벽하게 평행하게 늘어선 1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마리아나 제도라는 섬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깊은 해구가 있고 다른 쪽에는 섬들이 모여 있다. 자, 마리아나 해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짐작이 가나요? 네, 맞아요. 유일한 가능성은 두 개의 지각판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밀도판이 저밀도판과 충돌하는 경우예요. 이 중요한 과정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수백만 년 전, 서쪽으로 이동하던 거대한 태평양판이 더 작은 마리아나판과 충돌했습니다. 충돌 당시 태평양판은 휘어지면서 부력이 더 큰 마리아나판 아래로 잠수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리아나판이 안쪽으로 휘어지며 아래로 이동해 매우 가파른 각도로 가라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바로 이 충돌이 발생한 정확한 지점입니다.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가라앉는 이 과정을 서브덕션이라고 합니다. 태평양판이 휘어지며 지구의 맨틀 속으로 가라앉으면서 해저에 생긴 깊은 V자형 상처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구상 가장 깊은 해구가 이렇게 형성된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나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봅시다. 태평양판이 가라앉으면서 바닷물과 물에 젖은 퇴적물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이 판은 뜨거운 맨틀 속 수백 킬로미터 깊이까지 가라앉았습니다. 놀라운 점은 맨틀 속으로 이동하는 동안 섭입하는 판의 암석이 예상보다 훨씬 일찍 녹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암석 내에 갇힌 물과 퇴적물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암석의 용융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이 현상을 유동 용융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금이 얼음에 녹는 점을 낮추는 원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새로 녹은 이 암석은 주변 물질보다 더 뜨겁고 밀도가 낮아 상승하여 마리아나판의 해저로 분출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용암과 화산재의 반복적 분출로 거대한 해저 산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분출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해저 화산 중 하나의 정상부가 마침내 해수면을 뚫고 올라옵니다. 마리아나 제도는 이렇게 완벽한 곡선을 그리며 마리아나 해구와 평행하게 형성되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남쪽 끝에는 챌린저 해연이라는 비정상적으로 깊은 지점이 있습니다. 왜 이 지역은 해구의 다른 부분에 비해 갑자기 이렇게 깊어질까요? 과학자들은 해구 남쪽 끝에서 섭입판이 실제로 찢어졌다고 믿습니다. 이로 인해 이 부분은 남은 판 영역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측면 지지대가 사라지자 찢어진 부분은 맨틀 속으로 자유낙하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섭입대보다 훨씬 가파른 각도로 수직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파른 수직 낙하가 해구 바닥에 훨씬 깊은 V자형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영상의 흥미진진한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으로 향한 인간 탐사대와 그들이 사용한 극한 기술들입니다. 첫 번째 탐사는 1960년 자크 피카르와 돈 월스 중위가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흥미로운 선박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심해 잠수함 바티스카프 디자인을 채택했는데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었습니다. 상부에 위치한 거대한 부력 보표와 하부에 위치한 작은 탑승 구역입니다. 부력을 얻기 위해 압축 공기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 압축 공기는 압축되어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트리에스테호는 15m 길이의 얇은 벽으로 된 거대한 부표에 32만 리터의 항공 가솔린을 채워 부력을 확보했습니다. 가솔린은 물보다 가벼워 선체를 들어올리는 양의 부력을 제공합니다. 이 선박은 가솔린의 압력을 주변 해수 압력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독창적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선박이 하강할 때 엔지니어들은 이 파이프를 통해 해수의 유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물은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항상 바닥에 가라앉으며 당연히 가솔린과 혼합되지 않습니다. 해수의 고압 밀어내기는 가솔린의 압력도 함께 증가시켰습니다. 따라서 항해 내내 해수와 선체 내부의 압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이 설계의 다음 주요 부분은 구형 구조물인 탑승실입니다. 이 부분은 선체에서 유일하게 실제 압력을 견뎌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구형 구조물은 사실 13cm 두께의 단조 고강도 강철로 만들어진 요새와 같았습니다. 구형 구조물의 내경은 고작 1.93m로 두 사람이 간신히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에 불과했습니다. 잠수하기 위해 탑승진은 탱크에 물을 채우고 2개의 대형 호퍼에 전자석으로 고정된 9톤의 철 알갱이를 운반했습니다. 하강에는 4시간 47분이 소요되었습니다. 탑승진들은 해저에서 단 20분만 머물렀으며 유명한 가자미를 관찰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해삼일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상승을 위해 조종사는 단순히 스위치를 눌러 전자석의 전원을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철 알갱이가 방출되었고 이제 휘발유 부력 장치로 양의 부력을 얻은 잠수정은 천천히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승에는 3시간 15분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무려 52년 후 제임스 카메론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챌린저 해연의 바닥에 단독으로 도달한 최초의 인간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새로운 잠수함 심해 챌린저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신속한 하강과 상승을 통해 해저에서의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심해 챌린저는 특허받은 신소재 폼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강도를 지닌 폼은 잠수함 내부 공간의 70%를 차지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재는 잠수정의 부력에도 기여했습니다. 물보다 가벼웠고 심지어 휘발유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사실 연구진은 기존 모든 폼이 챌린저 해연의 엄청난 압력에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폼인 아이소플로트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 폼은 단순히 잠수정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잠수정의 주요 구조체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설계에도 구형 구조물이 포함되었습니다. 카메론이 단독 조종사였기 때문에 구형 구조물은 훨씬 작게 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동일한 밸러스트 원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현대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잠수정은 450kg의 강철 밸러스트 중량을 탑재했습니다. 트리에스테호는 오로지 상승과 하강만 가능했지만 챌린저호는 해저에서 완전한 3차원 기동을 위한 12개의 강력한 오일 충전식 전기 추진기를 장착했습니다. 하강에는 단 2시간 36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카메론은 해저에서 3시간을 보냈으며 3D 촬영을 하고 조작암을 이용해 시료를 채취하려 시도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조작암을 사용했을까요? 임무는 성공했지만 팀에게는 큰 실망이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압박으로 인해 유압 라인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압 라인은 암석을 채취하기 위한 로봇 조작 암을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론은 암을 조작할 수 없었고 결국 마리아나 해구에서 암석을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발견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1875년 HMS 챌린저호 탑승진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목격했습니다. 1875년 3월 23일 배는 괌 남서쪽 서태평양을 항해 중이었습니다. 탑승진은 정기적인 수심 측량을 위해 정박했습니다. 이는 무게추 달린 밧줄을 바다에 내려 깊이를 측정하는 원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밧줄을 내리자 끝없이 계속 내려갔습니다. 결국 8,184m 길이의 밧줄을 모두 내린 뒤에야 추는 해저에 닿았습니다. 탑승진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인류가 알고 있던 가장 깊은 해저 지점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해구는 이후 75년 넘게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1951년 HMS 챌린저 2호가 이 지점을 방문했으며 이번에는 음향 측심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약 11,000m의 깊이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구상 가장 깊은 지점은 HMS 챌린저 2호에 대한 경의를 담아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바닥의 압력은 1,086바를 넘습니다. 이는 대기압의 거의 1,000배에 달합니다. 마치 코끼리가
엄지손가락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깊이까지 햇빛은 전혀 닿지 않으며 물의 온도는 영하 직전인 1도씨에서 4도씨 사이를 유지합니다. 마리아나 해구에서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불가능해 보이죠. 오, 저거 보이시나요? 해구 안에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 한 마리. 바로 마리아나 달팽이 물고기예요. 해구의 확실한 스타이자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깊은 곳에 서식하는 물고기죠. 이 물고기들은 8,178m 깊이에서 헤엄치는 모습이 관찰된 바 있어요. 가장 깊은 지점인 챌린저 해연은 미생물과 거대 단세포 아메바인 제노포포어가 지배합니다. 우리가 목격한 마리아나 달팽이 물고기는 하달층에 살지요. 이 물고기는 새우와 유사한 미세한 갑각류를 먹이로 삽니다. 이 지대에는 더 흥미로운 생물들이 또 있죠. 덤보 문어를 보세요. 해구에서 발견되는 다른 흥미로운 생물로는 거대 갑각류와 벤토코돈이 있어요. 이 이미지는 마리아나 해구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수신별로 보여줍니다. 이 동물들이 왜 즉시 으스러지지 않는지 궁금할 수 있겠네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동물들은 속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공기체온 잠수함이나 인간의 폐가 으스러지는 건 내부 저압과 외부 고압 사이의 엄청난 압력 차이 때문이니까요. 반면 심해 생물들은 거의 전부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들의 몸은 안팎으로 동일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압착할 순수한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는 또한 이 생물들이 인간의 폐처럼 가스로 채워진 공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즉시 압축되어 붕괴되었을 거예요. 이 생물들이 빛 없이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겠네요. 그들은 시각 외의 감각에 크게 의존합니다. 많은 종이 고도로 발달한 측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물의 압력과 진동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근처에서 움직이는 포식자나 먹이를 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이 상상의 비교를 생각해 봅시다.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8,849m로 지구상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만약 에베레스트 산을 바닥부터 얹어 챌린저 해연에 깊숙이 넣는다면 그 정상은 물 표면 위로조차 나오지 못할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봉우리는 수면 아래 2km 이상 깊숙이 잠겨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는 마리아나 해구가 히토류 광물의 보물창고라는 추측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리아나 해구에는 채굴을 위해 공개적으로 확인된 히토류 광물의 상당한 매장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해 히토류 광물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는 주로 태평양의 다른 지역, 특히 수심 4,000에서 6,000m 지점에 집중됩니다. 예를 들어 미나미토리 섬과 클라리온 클리퍼튼 지대가 대표적입니다. 미나미토리 섬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합니다. 이곳에서는 히토류 원소가 풍부한 거대한 진흙 광상이 확인되었습니다. 클라리온 클리퍼튼 지대에 관해 말하자면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의 태평양 해저에 걸쳐 있는 이 광대한 지역은 다금속 결절로 덮여 있습니다. 감자 크기의 이 암석들은 망간, 니켈, 코발트, 구리가 풍부하며 히토류 원소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나미토리 섬 지역과 클라리온 클리퍼튼 지대 모두 아직 탐사, 시험 및 규제 단계에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 지역 모두 상업적 규모의 채굴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마리아나 해구 주변에 많은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가 물 도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수수께끼는 이렇습니다. 워싱턴 대학과 스토니브룩 대학의 연구진은 지각판의 움직임을 상세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멘틀로 가라앉는 수화암을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수화암이 해저 아래 32km까지 뻗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3배 더 많은 물이 멘틀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어떻게든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해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산 폭발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화산 폭발로 나오는 물의 양은 멘틀이 삼키는 물의 양보다 훨씬 적습니다. 남은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는 여전히 과학자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를 시각화하고 싶다면
이 흥미로운 애니메이션을 따라가 보세요. 페트론에서의 후원금은 제 채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제 페트론 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